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봄쌀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류주환입니다. 선생님, 네. 목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한동안 목소리가 또 예뻐졌었는데 그건까진 아니고요. 연말에 노래방을 갔나? 연말에 진짜 노래방 가셨어요? 아니 노래방 안 갔어요. 연말에 한 번 갔어요. 노래방 한 번 가서 노래 조금 하고 그것보다 음주를 좀 즐기셔서 그러게요. 그런 거 모임이 아닙니까? 조금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 다시 맛이 갔네요. 완전 목소리가 더 이상해요? 뭐 너무 이상한 수준이네요. 네? 하지만 말투가 이렇게 남자같이 얘기하고 군인같이 얘기하니까 듬직하다고 제 산모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듬직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장난치는 것 같은데 만만만 식구분들도 듬직하다고 느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안쓰러워요, 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요? 네, 안쓰럽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코너 들어가기 전에 네. 다원 몬테소리 선물로 드릴 분에 소개해야 되는데 저희 다원 몬테소리 퍼즐 교구 한번 써보셨어요, 선생님? 써봤어요. 장난 아니죠? 너무 좋죠? 좋은데 조금 저는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 애기가 25개월인데 음. 그 교구를 막 던져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쉽게 맞춰주지가 않으니까 이게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구나. 교구 자체가 얇고 모양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민결이는 지금 한 42개월 됐나? 민결이가 얼마나 됐죠? 43개월 됐나요? 그렇겠죠? 아무튼 그 정도인데 너무 잘 맞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3세, 4세, 5세 그 정도 돼야 좀 잘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근데 마감 처리나 이런 게 너무 부드럽게 잘 돼 있어서 좀 맞아요. 감동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얇고 예, 얇고 두껍지도 않고 무겁지 않고요. 손잡이도 되게 좋고 맞아요. 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오늘 드릴 분들 두 분 누구로 뽑으셨어요? 일단은 베리님. 베리님은 베리님 글 되게 자주 남겨주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게다가 민결이랑 같은 43개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힘드시겠어요. 네. 그래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백종화 선생님 편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이제 큰아이를 혼내놓고 그 마음에 겪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었다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눈물이 또 시큰 저랑 똑같이 눈물이 글썽거렸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동화하여서 아기가 드려야겠네요. 43개월이면은 이거 퍼즐 되게 좋아할 거예요. 네, 이거 드릴게요. 네, 베리님께 하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드릴 건가요? 네, 힐링의 7회 청취 소감입니다. 열정 꼬부기님 선물 드릴 거예요. 오, 우리 7회를 힐링의 타임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죠? 맞아요. 백주환 선생님 편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근데 저도 그 시간이 되게 힐링이었거든요. 뭔가 선생님 우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막 응어리가 그때 연말이었잖아요. 막 육아랑 막 약속이 너무 많고 막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좀 제가 힐링이 되긴 했어요. 저도. 좋네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보면서 열정 꼬부기님 사연은 어떤 건가요? 그분은 이제 특히 아기띠 워머를 자기가 친구가 선물해줘서 그림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동질감을 좀 느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책책책 코너에서 나오는 책을 듣고 굉장히 좋았다라고 소감을 남겨주신 열정 꼬부기님 선물 드릴게요. 그리고 열정 꼬부기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백종원 선생님 얘기 듣고서 요즘 일찌같이 일기를 쓰고 있대요. 그래서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하시라고 선물 드려야겠네요. 네, 저도 일기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요? 그러니까 다이어리에다가 그 왜 하루 한 가지씩만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징적인 거 몇 개만 이렇게 조금씩 쓰고 있기는 해요. 아직 며칠 안 돼가지고. 훌륭하네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요, 안 나죠.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거 박수감인데요. 네.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닥터류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오늘 닥터류 알려주세요에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계획을 한 거죠? 이거는 우리 봄살님 아이디어죠? 제 아이디어입니다.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 저는 계속 그게 뭐 어때 막 이랬는데 계속 봄살님이 예전부터 이거 얘기 좀 해달라고. 뱃속에서 아기가 어떤 형태로 커나가는지, 그러니까 태아의 발달 상황을 보통 4주
때 우리가 알죠. 3, 4주 5주, 때 5주. 예, 4주, 5주 때 알게 돼서 40주까지 품고 40주, 41주, 42주 정도까지 긴 분들은 그렇게 품고 있는데 아이가 어떤 발달을 거쳐서 그 시기까지 지나가는지 그 얘기를 좀 한 번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는 계열별로 끊어서 설명을 하긴 했으나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태아의 발달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임신을 하면 네, 수정이 돼요. 자, 그쵸. 수정이 되면 그때는 임신 몇 주일까요? 5주입니다. 땡, 4주입니다. 땡, 3주입니다. 땡. 아니었나요? 수정되자마자는 임신 2주죠. 아, 그래요. 대략.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이렇게 다 틀립니까? 임신이 되는 거는 네, 임신이 된다는 거는 난자가 네, 엄마 몸에서 준비를 해서 나와서 정자랑 만나서 수정란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난자는 이미 2주 전에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 난자 나이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정 날짜보다 임신 주수는 2주를 더 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막 수정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나팔관에서 만난 게 언제 자궁으로 들어올까요? 5일. 약 5일, 약간의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 6일이면 나팔관에 있던 수정란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착상을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착상이 시작되고 이제 착상에 관여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소변 검사에서 이제 그 호르몬을 채취하는 임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초음파로 아기를 보게 되는 시기는 약 5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콩알보다도 더 작은 작은. 상태. 아주 작은 아기집이 보이는데요. 네. 그때 이제 아기집이 한 0.3cm 보이기 어. 시작을 하고 나낭낭은 보일랑 말랑해요. 옆에 그러다- 점처럼. 맞아요. 하얗게 투명한 동그라미 같은. 예,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나낭낭은 이제 아기가 막 자리를 잡으면서 태반이 없잖아요. 네. 엄마 심장에서 연결되는 태반이 없기 때문에 아기 자체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루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아기한테 피랑 영양을 공급해주는 어. 영양 주머니. 그래서 왜 도시락이라고 그러죠? 네. 아기 태반이 도시락. 생기기 전에 음. 아이에게 영양을 주는 도시락. 나낭낭은 12주면 없어집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12주면은 태반이 태반이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아기집이 생기고 나낭낭이 보이고 아기가 보여요. 자, 아기 언제 처음 볼 수 있을까요? 애기요? 네. 애기는 뭐 초음파로 보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형태를 보는 건 언제? 8주. 땡. 아, 쌤 저한테 이제 아니, 묻지 마세요. 이거- 나 다 까먹었나 봐. 아니, 8주 때 젤리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전에 아기를 처음 보는 시기는 약 5주 5일에서 6주 0일인데요. 평균적으로 6주 정도 되면 0.3cm 되면서 나낭낭 옆에 보석 반지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낭낭보다 아직은 사이즈가 작고 네. 0.3 전후로 해서 아기집이 보이는 시기가 약 6주고요. 네. 그때 심장박동은 눈으로는 보이지만 체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심장박동은 적어도 6주 후반에서 7주 정도는 돼야 네. 정확하게 비트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주쯤 되면 아기가 곰. 곰. 이등신. 맞아요. 이등신이 되면서 아기곰 젤리가 되는데 이때 이 8주 정도 되면 머리랑 몸통이 구분이 되면서 동글동글하게 이등신이 되고요. 이거 화면으로 나가니까 제가 그려볼까요? 그리지 쌤. 말까요? 예,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책에는 젤리곰 사진이 있잖아요. 예. 너무 귀여워요. 팔다리가 버딩이라 그래서 안 보이겠네요. 어차피 네. 곰돌이처럼 보이는데 벌써 이때 기본 우리 몸의 뇌와 신경세포, 중추신경계는 약 80% 이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추신경계가 네. 이미 만들어진다. 그래서 보통 2cm 정도 돼요. 8주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재보면은 2cm 정도면 벌써 우리 한 마디, 손가락 한 마디 정도겠네요. 가 그죠 요만큼인데 네. 머리 몸통 있고요. 이때 자세히 팔다리도 보면 붙어 있는. 버딩이라 해서 팔다리가 이렇게 보여요. 음. 아기들의 자세는 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기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팔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되게 조그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팔이 요만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팔이 접혀 접혀 있는 있는 거예요. 상태구나.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몸통이 가슴 막 쪽으로 큰데. 손을 모으고 있는 거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이는 거는 되게 옆에 짧아요. 조그만 게 붙어 맞아요. 있다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접고 모으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아기가 저렇게 팔다리가 작아요 이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렇구나. 다리도 닭다리처럼 가운데 서로 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으고 있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접혀서 모으는. 개구리 다리라고도 하고 이렇게 보면
닭다리 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9주 정도 되면은 4cm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때 무게로 치면은 약 10g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가락, 발가락이 생겨요. 9주부터는 뼈에 고라가 시작이 되거든요. 뼈가 만들어져요. 뼈가 그래서 만들어져. 9주부터 잘 보다 보면은 이제 척추뼈 같은 것도 하얗게 보이고요. 어. 초음파에서 뼈는 굉장히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네. 얼굴 윤곽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얼굴 윤곽이 10주 정도 되면은 가장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얼굴뼈가 빨리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약간 이마, 해골처럼. 해골처럼 눈 위에 있는 이렇게 뼈, 코뼈, 네. 아래턱뼈, 기본 얼굴 골격이 만들어지고요. 자, 10주가 넘어가면 우리는 배아, 세포 단계였다가 태아, 태아. 진짜 사람. 10주까지는 배아라고 배아기. 부르다가 그렇죠. 이제는 태아기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각 기관이 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환기계가 만들어지고 소화기계가 만들어지고 뭐 신장, 비뇨생식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시기였다가 10주가 넘어가면 그런 게 기본 틀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네. 커지고 분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주 되면은 약 4, 5cm가 되면서 몸무게는 약 10에서 20g 정도가 되고요. 네. 이때부터 태아의 자발적인 운동이 시작이 돼요. 파닥파닥. 바닥바닥 막 움직이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음. 자발적인 운동이 시작이 되고 자 임신 1분기는 우리가 한 12, 13주까지라고 보죠. 그래서 이때까지 엽산을 드시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신 4개월이 되면 아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센치는 약 10에서 15cm고 무게는 약 50g 전후가 되는데 이때는 특히 길이로 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2주까지는 우리가 길이로 재는데 그쵸. 14주가 머리부터 넘어가면 엉덩이까지를 쟀죠. 근데 14주가 넘어가면 이제는 길이로 재기는 조금 어려워지고 머리 둘레랑 배 둘레랑 다리뼈를 통해서 음. 몸무게를 통해서 각 부분이 잘 자라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음. 이때 되면은 외부 성기는 실질적으로 10에서 11주에 분화가 되거든요. 이땐 다 보이겠네요, 선생님. 근데 너무 작아서 확인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부 성기가 분화되는 시기는 11, 12주예요. 그래서 10주까지는 잘 안 보이다가 어떤 분들은 11주 사진을 보고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또 이때 눈이랑 귀가 자리 잡으면서 얼굴 모양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기고 네. 외부 성기가 만들어지고 보이진 않지만 잇몸 안에 이가 만들어집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또 작은 머리카락, 솜털, 눈썹 같은 털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너무 신기해요. 이때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는 못하지만 이때 벌써 그런 게 있고요. 어. 또 이 시기에 아기가 소변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소변을 양수로. 양수로 그래서 콩팥이 만들어져서 소변을 배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 되면 양수도 꽤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쭉 오줌을 싸기 시작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개월이라 그러면은 조금 너무 범위가 넓은데 한 20주로 볼까요? 네. 20주 되면 보통 300g 정도 되고요. 네. 2등신이었던 아기가 다리까지 치면 3등신. 어. 머리 하나, 몸통 하나, 다리 하나.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3등신이 되고 기본적인 장기가 다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때 되게 신기한 게 손에 지문이 생긴대요. 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털은 4개월, 16주면 털, 머리카락, 눈썹 나오고 5개월 되면 이미 손에 지문이. 있고 그리고 아기가 5개월 되면 청각, 음. 귀가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태교 언제부터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청각신경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20주. 그 전에 하는 거는 이제 소리로 들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엄마의 정서적인 거겠죠. 20주 넘어가면은 그게 가능해지고요. 이때 뇌의 기본 구조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콩팥의 위치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고 내부 장기가 자리를 잡는 안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정밀 초음파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보게 돼요. 네. 태반도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여서 네. 이때부터는 굉장히 아기 몸집이 2배 이상으로 팡팡팡팡 커집니다. 네. 그래서 움직이면 점점 활발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느낄 수 있겠죠. 태동. 음. 이때 느낄 수 있죠. 그죠. 빠르면은 17주, 어. 느린 사람들은 20주 넘어서 태동도 느끼기 시작을 해요. 네. 이제 임신 24주가 되면 아기 몸무게는 대략 한 400에서 500g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뇌는 80% 이상 발달해서 성인이랑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각각의 뭐 청각세포, 촉각 이런 게 발달을 하고 이때 또 미래가 네. 발달해서 아기가 단맛이랑 쓴맛도 느끼고요. 그럼 양수를 먹었다 배 탔다 하는 그 삼키는 맛을 거는 맛이요?
그 맛은 걔네는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달다 쓰다라는 거는 뇌세포가 조금 더 성숙을 해야 되고 이제 커가면서 직접 나와서 느끼는 거고요. 양수는 그냥 삼키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혀의 미래라는 그런 미래 그 맛을 느끼는 세포가 발달하게 되고요. 다리가 많이 길어져요. 네. 그리고 몸 안에 골수에서 피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기 자체 혈액이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고요. 이제 임신 28주. 네. 그때가 이제 임신 7개월이라 그러죠. 네. 그때가 되면 27주에 1kg 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27주에 1kg가 보통 평균이거든요. 네. 그럼 꽤 크죠. 크죠. 1kg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1kg 느낌이 있잖아요. 이 둥그스름은. 맞아요. 1kg 어느 정도 덩어리가 되는데 네. 길이로는 약 35cm고요. 35cm도 30cm 자를 생각을 해보면 꽤 길죠. 꽤 다리가 길죠. 그만큼 길어진 거예요. 그 동안에는 피부가 되게 투명하거든요. 네. 근데 임신 24주가 지나가면 피부 밑에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왜 당 조금- 검사도 하는 게 이제 뭐 당 대사가 바뀝니다 이러는데 네. 엄마한테 당을 받아서 피부 밑에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아기가 살이 쪄요. 그리고 이제 24주부터 피가 네. 막 20주부터 피가 골수에서 태아 자체 혈액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기가 피도 막 돌면서 피부가 붉어져요. 붉으스름해지는. 자체는 피부가 붉은색으로 되고 여기저기 이렇게 지방이 막 축적이 되고요. 네. 본인이 자기 몸도 만져보고 탯줄도 만지고 막 놀아요. 그리고 이때 되면은 숨쉬기. 네. 숨쉬기도 연습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레지던트 트레이닝 할 때만 해도 네. 임신 25주는 못 살았어요. 오.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조산하면은 살더라도 50%가 사는데 50% 중에서 사는 아이들도 후유 장애가 반드시 남습니다. 이랬거든요. 네. 저희 때는 그랬는데 이제 몇 년이 거의 얼추 한 8, 9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네. 500g 아이도 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진 거네요. 그럼요. 굉장히 이제 발달해가지고 26주까지는 괜찮았는데 25주면 못 산다. 24주면은 CPR을 안 했어요. 그냥 소생술을 안 하고 포기했는데 요새는 24주도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수 되면 이제 밖에 나와도 네. 요새는 어떻게든 살릴 수 그렇죠. 있는. 요즘 같은 시대는 27주에 조산을 하더라도 죽지 뭐 살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산은 정말 위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피부에 지방이 만들어지고 이제 자기 피가 금방 만들어지고 이제 막 본인이 숨 쉴 줄 알고 숨쉬기를 시작을 한 건데 나오면 그쵸.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렇죠? 1kg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30주부터 되면 30주 되면 약 1.5kg 되거든요. 30주 1.5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크네요. 훅 커. 그럼요. 그래서 이때 30주가 되면 아기가 폐가 어느 정도 기본 구조가 완성이 되면서 폐에 계면활성제 같은 게 분포가 돼요. 네네.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폐포를 펴주는 역할을 하고 혼자 숨쉬기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30주 되면 딸꾹질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숨 쉬려면은 폐 공간을 이렇게 확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횡격막을 잘못 자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꾹질을 하는군요, 딸꾹질 하는 아기가. 게 시작을 하게 되고 또 머리에 뇌세포의 수초화가 진행이 돼요. 결국에 머리 뇌세포는 우리가 원래 다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얼마나 많이 수초화되는지 시냅스라 그러죠. 네. 신경 전달 연결 회로가 네.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건데 이때 가속화돼요. 그래서 저는 산모들한테 태교 이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0주는 물론 청각세포가 있고 청각신경이 있지만 본격적인 뇌가 확 이렇게 막 커지고 머리 자극을 통해서 시냅스 뭔가 신경회로가 막 발달하는 거는 30주예요. 그래서 아빠들한테 책 많이 읽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태교를 이때쯤 되면 많이 포기하잖아요. 이때부터야말로 본격적으로. 진짜예요. 이때부터가 진짜니까 머리가 이때 엄청 좋아지고요. 이때 뇌에 적절한 자극이 가면 특히 전두엽이 발달을 해요.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자제. 우리가 자제를 잘하고 본인의 그런 의지라고 해야 하나요? 절제력이 절제를 생기는. 잘해야 성공하죠. 성공이라고 좀 표현한 그런데 나쁜 그래도- 사람이 안 되죠. 어. 절제를 잘해야 되죠. 사람이 살 때 그게 중요한 그럼 역할을. 어떤 자극 정도로 태교를 해주면 좋을까요? 뭐 책 읽어주고. 태담이나 근데 태담은 많이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 혼잣말 5분 이상 하기 힘들거든요. 쑥스럽잖아요. 네. 책 한 권 정해놓고 읽어주세요. 아빠가 베이다 대고 자기 전에 읽어주시면 아기가 아빠 목소리를 듣고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고 그 과정에서 머리가 좋아질 거예요. 네. 이때부터는 몸무게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그
몸무게가 거의 일주일에 200g씩 커지고요. 또 음. 아기가 28주 넘으면 눈꺼풀을 막 꺼푹꺼푹꺼푹거려요. 네. 초음파 보다 보면 눈도 막 껌뻑껌뻑껌뻑하는 아이들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도 많이 껌뻑껌뻑하고 홍채가 발달하면서 동공반사라는 그 네. 눈이 뭐 밝은 데서는 눈이 이렇게 줄어들고 어두운 데 가면 빛을 많이 밝기 맞아. 위해서 우리가 올빼미처럼 눈이 확 커지잖아요. 동공이. 초음파가 눈이 부시거나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아니 거죠.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음파로 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파동이에요. 파동. 근데 제가 예전에 참 이상한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게 뭐 애가 눈이 부시하고 아 눈이 부신 건 아닌데 그쵸? 그 심장박동 듣는 도플러 자체는 아기한테 너무 많은 자극을 줘서 오래 안 듣는 게 좋아요. 그죠. 깜짝 그 놀라게 할 수 있다. 놀라게 해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어. 맥시멈 시간이. 근데 뭐 1분 이내는 다 괜찮아요. 몇 분 이상 안 되면 괜찮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외부 자극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있고 호흡 네. 운동을 막 시작을 하게 됩니다. 30주가 되면 몸무게가 일주일에 200g 되고 네. 눈도 껌뻑껌뻑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34주가 되면 보통 병원 가면 이제 막달 검사 많이 하는데요. 네. 몸무게는 약 34주니까 2.45kg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 길이는 약 큰 아이들은 45cm까지 될 수 있는데요. 네. 피부 주름이 점점 없어지면서 붉은색에서 살색, 피부가 점점 더 두꺼워지는 시기고요. 네. 이때 뇌세포가 최고로 다다른대요. 오. 살면서 깨지는 거죠. 그런 그래서 절망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그리고 손톱발톱 나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34주 되면 손톱발톱 나오고요. 이제 거의 태어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이 그래서- 상태에서 그냥 살이 좀 쪄가는 식으로 커가는 맞아요. 거죠. 9개월부터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기능은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태어날 때와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거의 50cm가 다 되면서 35, 6주가 넘어가면 네. 몸무게도 한 2.8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때 하는 거는 거의 지방 축적 그리고 이제 솜털은 사라지고 태지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름막이 형성이 되면서 네. 산도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엄마한테 면역력을 전달받는데 실질적으로 한 36주 중반부터는 네. 아기가 나와도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재밌네요. 선생님 이번 거 괜찮았죠? 그래요? 저는 근데 이게 나는 너무 그래요. 저는 얘기하면서 이게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냥 지금 듣고 계신 임산부 분들은 우리 아기가 지금 뭐 몇 주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 지금쯤 뭐가 이렇게 발달돼서 이런 상태겠구나. 이런 거. 아 질문. 뭐요? 엄마들이 막 물어봐요. 그럼 아기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요? 물어보는데 궁금하네요. 언제 잘까요? 몇 개월이면 잠을 잘까요? 잠은 뇌가 발달을 할 때부터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반기에 네. 띵땡 아닙니다. 띵은 뭡니까? 아기는 안 자나요? 아기는 자잖아요. 태어나서 100일 있으면 잡니다. 지금 장난치세요? 아 진짜요. 아기는 어른처럼 낮밤이 없어요. 그냥 수시로 자다가 깨다 자다 네, 깨다가. 20분에 한 번 자다 깨다 합니다. 아. 슬립 사이클이 어른이랑은 달라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안 자냐고 우리 애기는. 원래 왜 안 계속 잡니다. 움직이나 이렇게. 걔는 이미 자고 깬 거예요. 선잠 그러니까 20분 자다 20분 깨고 그러니까 20분 자다가 5분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슬립 사이클이 없고 태어나서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100일의 기적을 맞이해야 그렇죠. 아이의 수면을 알 수 있게 그렇죠. 됩니다. 원래 안 잡니다. 뱃속에서는. 그거 궁금해하더라고요. 궁금할 법하네요. 음. 왜 예전에 막달에 태동 검사 같은 거 하면은 네. 아기가 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몇십 분 있다가 또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때 얘기해 준 적 있었잖아요. 맞아요.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아기가 우리가 뇌가 발달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뇌가 있으면 우리 뇌는 감정을 컨트롤하잖아요. 네. 그걸 언제 느낄까요? 내가 발달을 할 때 30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감정이라는 뇌는 10, 그러니까 15, 16이면 생겨요. 되게 빠르죠. 감정. 그 자체 내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하면 그런 감정을 좀 느낄 수는 느낌으로 있을 것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뭘 알겠어. 아직 뭐 눈도 안 떴고 아무것도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자체의 뇌에 감정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자꾸 태교를 30주부터 하라고 아니요. 그러십니까? 태교는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아, 엄마들이 그때쯤 30주 포기를 하니까. 태교 엄청 열심히 하다가 안 해요. 그래서 아. 제가 다시 한번 뽐뿌질을 해주는 거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태아는 소변은 누는데 대변은 안 누나요? 안 나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애기는 그러면 막
판에 나올 때 왜 태변을 놓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뭐냐면 태변은 이제 임신 3분기 28, 30주가 되면 저희가 초음파로 보면 장내 이런 찌꺼기 같은 거 있죠. 양수 네. 같은 거 먹은 찌꺼기가 배 안에 대장부터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보여요. 근데 태변은 원칙적으로 몸 밖으로 나와서 24시간 이내에 배출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태변을 뱃속에서 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태변 먹으면 우리가 막 문제가 있다 이러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 코스를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태변은 태어나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선생님. 네. 10분 육아 상식 선생님.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양하게 많이 할 거라서 우리 짧고 굵게 네.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신생아 피부에 대한 얘기를 좀 그렇죠. 해볼까 합니다. 피부가 대세죠, 우리는. 피부가 중요합니다. 그쵸?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보니 남는 건 피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은 그렇게 피부가 좋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그러다가 어떻게 점이 생기고 신기해 죽겠죠. 피부가 더러워지는 걸까? 있어도 정말 이렇게 너무 금방 잘 나요. 금방 낫고 흉터 연고 필요 없더라고요. 좀만 보습만 좀 신경을 써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아기를 갓 낳은 신생아 엄마들은 몇 가지 궁금하거나 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흔한 것부터 볼까요? 일단은 태어나면서 많이 듣는 피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좋아요. 연어반 들어보셨나요? 민결이도 있었어요. 연어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연어반이 사람들이 그 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뒷목, 목이랑 왜 얼굴에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지점. 맞아요. 그다음에 뭐 이마 여기 눈 옆에. 미간 옆이나 아니면 눈 옆 뭐 이런 얼굴에, 쪽에 얼굴 맞아요. 쪽에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육안으로 확 들어오니까 붉은 점처럼 그래서 이게 평생 이게 점으로 되나 이게 진해지나 이거 걱정하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사실 목 뒤에 민결이가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하긴 했었어요. 그래요? 예. 연어반은 이제 대부분 1, 2년이면 사라지죠. 아, 그래서 분홍색으로 연어반인데 형태가 연어처럼 분홍색인데 형태가 이제 경계가 마진이 뭐 뚜렷하지 않고 약간 퍼지듯이 있고 융기되거나 돌출되고 뭐 만져지는 건 없고 색깔만 분홍색인 거죠. 민결이 지금 어떤가요? 전혀 흔적도 없습니다. 연어반은 저희가 아이를 낳아보면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산모분들한테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번 괜찮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어반이라는 거는 대부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에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는 피부 병변인데 저절로 없어질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굉장히 은해요. 연어반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 갑작스러운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몽고 반점은요? 몽고 반점은 좀 더 어른이 되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우린 그쵸. 동양 아이들한테 태어났을 있는 거고. 때는 거의 다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게 외국 아이는 없어서 왜 외국에서 아이 네. 나면 되게 막 걱정스럽게 찾아온다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피부에 그러니까 네. 이런 연어반은 상관없는데 예상하지 못한 큰 혈관종이라든지 네. 이런 큰 반점 네. 있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흑피종 같은 거 있는 경우가.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많이 듣는 이게 뭐냐면 진주종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들어봤습니다. 아기 신생아 태어나면 막 검진해가지고 우리 아기는 뭐가 있고 하는데 잇몸에 있는 딱딱한 그게 진주종. 치아처럼 이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잇몸에 동글동글한 게 진주처럼 동그란 게 나 있는 게 진주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입안에 있는 침샘의 상피세포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저절로 사라져요. 진주종도. 그러니까 오돌도돌 만져지니까 나중에 걱정하는구나. 이 닦아주거나 거즈 수건으로 이렇게 해주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실에서 이렇게 한번 다 확인하거든요. 네. 거기서 얘기해주면은 진주종이 뭐야 이러는데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거에 흔적기가 아니고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거 두 개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많이 보는 거고요. 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마주보게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땀띠? 그렇죠, 땀띠. 땀띠는 우리 그쵸. 어른도 많이 생기는데요. 맞아요. 근데 땀띠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없앨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내 습도랑 온도만 좀 조정을 해주면 거의 좋아지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실내 습도는 몇 %가 좋은가요?
50에서 60%? 그 실내 온도는 좀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했는데 우리는 21에서 23도 정도로 놓잖아요. 근데 더 시원해도 더 돼요. 시원하게 된대요. 네. 19도에서 21도까지. 예. 근데 20에서 21도로 맞춰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실내 온도 20에서 21도 되게 추워요. 음. 엄마 아빠는 아마 양말도 신고 옷도 뭐 하나 더 입어야 될 거예요. 네. 긴팔 하나 애도 더. 어쨌든 이렇게 뭐죠? 그거 속삭이로 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춥거나 하는 온도는 아닐 거예요. 대신 호흡기라기보다는 습도를 좀 잘 맞추면 땀띠는 거의 많이 좋아지죠. 좋아지더라고요. 땀띠는 안 겪어본 엄마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흔해요. 왜냐하면 아이는 피부의 기능이 약해서 체온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본인 체온이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그 열을 잘 발산하지를 못해요. 음. 그러니까 이러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옷으로 싸고 있고 조금만 뜨거워지면은 네. 그거를 막 어떻게든 조절하려고 땀이 막 과하게 분비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땀샘이 막히면 볼록볼록하게 올라오는 네. 게 땀띠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흔한데요. 또 그만큼 온도를 낮춰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네, 금방 좋아져요. 이거는 뭐 연고를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안 발라도 네. 좋아집니다. 온도 조절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예고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비립종 같은 거 아, 여기 태어나자마자 많이 보이는데 그쵸. 많이 보여요. 코 옆에. 누렇게 맞아요. 어른들도 피지 끼는 거랑 똑같이 코 옆에 네. 누렇게 막 끼죠. 근데 이거는 시간 지나면 거의 다 괜찮아지죠. 맞아요. 이게 이렇게 써 있네요. 미립종이나 비립종은 신생아의 절반에서 관찰된대요. 저희 얘기도 있었는데 얼굴이 그때 태어나면 되게 빨갛잖아요. 맞아요. 그 빨간 얼굴에 코는 막 누렇게 톡톡톡톡톡. 우리 꼭 짜주고 싶게. 짜주고 싶게 코에 막 조금조금만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피지샘의 각질과 피지가 네. 정체가 되면서 생기는 거고 대부분은 한 달 안에 자연 소실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네. 연고 안 바르셔도 돼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신생아도 여드름이 난다고 합니다. 맞아요. 신생아 여드름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뭐냐면 엄마한테 태어났을 때 받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태어나면서도부터 생기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리원 나오거나 또는 출생 당시에도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한 달 전으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전에 얼굴에 진짜로 어른들 같은 여드름이 피지가 이렇게 올라서 주변이 빨갛게 연기돼 있는 여드름이 있는데 호르몬 때문에 엄마한테 받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2달 정도면 저절로 호전되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처치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절로 좋아지니까 뭔가 너무 오래 간다고 싶으면 이게 어떤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절로 호전되니까 좀 기다려 보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른도 왜 여드름 많으면 우리가 내 몸에 딴 데 이상 있는 건 아닌가. 특히 산부인과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아이도 여드름이 일시적으로 한두 개 나는 건 상관없는데 화농성으로 너무 지속되는 경우는 병원에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다음에 지루성 피부염 이거는 진짜 민결이도 많죠. 있었어요. 저도요. 예, 그래서 그 민결이 같은 경우는 눈썹 주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지가 앉은 것처럼 하얀 딱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비듬이 앉은 것처럼. 각질. 비닐이 껍질.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선생님? 이거는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은 결국에는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왕성한 부위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이렇게 뭐 이마, 네. 여기 눈썹에 있었다 그랬죠. 두피, 눈썹, 귀 뒤 음. 이런데 뭐 피지 분비가 왕성하면 생기는 건데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유분을 또 너무 제거하면 또 오히려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하는 수분층과 유수분, 그러니까 네. 유분층이 있는데 그 유수분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피부 보호막이 깨지면서 계속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보통 우리가 보습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고 네.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담그거나 피부가 너무 약해지는 비누칠로 빡빡빡빡 하는 거를 제한하는 게 좋고 호전이 안 될 경우는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조금만 써도 돼요. 정말 물에 섞어서 제가 이거 약사 선생님 오셨을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물에 그 연고 섞어가지고 살짝만 발라줘도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체프 면적의 4분의 1이었나요? 네. 그 정도 이상 아니면 괜찮다 그랬고 소아과 가서 물론 다시 한번 저희랑 얘기한 다음에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락티케어 이건 되게 약하거든요. 네. 그런 거 받아가지고
대부분 지루성 피부염이 그렇게 길게 막 크게 나오진 않거든요. 부분 음. 부분이니까 그 부분 조금만 해주면 되고요. 음.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다면 평소 습관에 문제 없는지 봐야 돼요. 목욕 습관이랑 관계되는데 너무 뜨거운 물을 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물에 담그거나 너무 비누로 직접적으로 피부를 팍팍팍팍팍 닦아준다던가 그럼 피부가 건조해지면 더 생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신생아 피부- 때는 음. 그저 굳이 그렇게 너무 막 때밀듯이 애를 안 해도 막 돼요. 뽀덕뽀덕하게 씻기지 그러니까요. 않아도 돼요. 그냥 물에만 담갔다 빼도 되는데 네. 그 머리 감길 때도 샴푸 직접 안 쓰고 그쵸. 물에 물에 풀어서. 풀어가지고 그 물로 흐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맞아요. 씻겨주는 그렇게 게 해줘도 되는데 좋습니다. 막 때 닦는다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태지가 껴 있잖아요, 애들이. 음. 기름이 껴 있으니까 엄마들이 약간 그걸 벗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너무 많이 하면은 안 되니까 돌전에는 굳이 사용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기 전용 샴푸는 그만큼 약하게 나온 거지만 그조차도 아기가 뭔가 피부 트러블이 있으면 조금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네. 최소한으로 노출되는 게 좋고 네.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아 생기는 게 아니라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네. 너무 건조해도 생기는 거고 유분기가 너무 많아도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태열이라고 그러죠. 네. 태열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쵸. 근데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그냥 습진이죠. 네. 아이 영악이 어린 아이들 얼굴에 습진 생기는 거를 우리가 흔히 태열 있어요, 태열 있어요 이러는데 엄마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게 아토피가 있냐고. 태열을 그냥 냅두면 아토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죠. 근데 직접적으로 태열이 있다고 모든 아이들이 아토피가 되는 거는 아니다. 아니지만 태열이 심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그런 넘어갈 알러지 수도. 피부염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있기는 해요. 태열은 태열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것도 온도와 습도를 조정하는 그러니까요. 방법 아닌가요? 태열도 결국에는 열이 오르고 네. 땀 배출은 많아지고 얼굴에 네.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나오는 거니까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맞아요. 적정한 온도랑 습도를 맞춰주는 거고 네. 또 피부에 너무 많은 자극을 주는 비누 같은 거를 제 생각에는 아예 안 쓰는 것도 좋아요. 오히려 네, 그쵸. 안 건드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닥터 아기진료실 책에도 선생님 얘기하시는 게 돌까지는 굳이 안 써도 된다 비누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뭐 쓰긴 썼습니다만 저도 아기용을 썼는데 저는 물에 제인이가 풀어서 쓰는 지루성 피부염이 한번 이렇게 심하게 왔었거든요. 네. 팔이랑 다리에 그 다음부터 머리만 비누를 하고 물은 안 했어요. 물 비누 안 썼어요 저는. 네. 그랬네요. 네. 네, 좋은 방법이었네요. 네. 그 그래요. 다음에 아기가 이제 6개월 되면 막 침독 엄청 흘리잖아요. 맞아요. 침독 때문에 침독 크림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민결이는 침을 얼마나 긴 시간 오랫동안 흘렸는지 몰라요. 저희 제인이는 많이 흘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인이도 침독 때문에 한번 고생한 적은 있거든요. 침독은 민결이는 완전 달고 살았어요. 침을 너무 많이 흘렸고 옷도 이거 침바지 있잖아요. 네. 아기 턱바지 그거를 수시로 갈았어요. 왜냐하면 아, 너무 많이 젖고 늘 가제수분 목에 달고 살고 약간 그런 캐릭터였어요. 빈결이가요? 네, 전혀 침을 아예 줄줄 흘리는. 침 안 아이. 흘렸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흘렸답니다. 이제 아기가 이제 막 그 이유식 시작하고 네. 입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오물오물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질질질질 막 네, 침을 막 비우듯 실리는데 그 침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면 입 주위가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고 또 우리가 네. 막 닦아주다 보면 여기가 너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피부가 막 뻘겋게 계속되는 자극으로 막 붉어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침을 덜 흘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침을 덜 흘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때그때 닦아줘야 되는데 거즈로 마른 수건으로 닦지 마세요. 너무 아픕니다. 그냥 톡톡 닦아주는 수준으로 냅두고 흐르도록 냅두고 저는 물을 약간 적셔서 닦아줬거든요. 그래요. 저는 뭐 계속 이거 목에 매놓은 거 갈아주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침은 너무 줄줄 흘렀어가지고 그리고 침독 크림이라고 있잖아요. 네. 국민 침독 크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효과를 좀 봤던 것 같긴 저도 해요. 효과를 봤어요. 사실은 그 왜 침독 크림 중에 유명한 게 뭐 아쿠아퍼. 아쿠아퍼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연고라기보다 크림 같은 거잖아요. 근데 바르면 금방 좋아져요.
금방 좋아져서 너무 신기해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유분기가 좀 있는 거라서 여기 예. 피부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생겨서 보호막이 그런 생겨서 것 그런 같긴 것 같아요.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침독 때문에 고생하는 어떤 엄마한테 추천을 했어요. 한번 이거 발라봐라. 민결이도 괜찮았었다 하면서 했는데 바르고 나니까 너무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좋아지니까 더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상한 성분이 있을 것 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진 않고 아무튼 크림을 좀 발라보는 것도 좀 찾아보면은 침독 크림도 종류가 많으니까 혹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거 좀 보면서 발라보시는 것도 좀 방법일 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겨울철이긴 한데 네. 사실 여름철에 그 피부 관리가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겨울은 땀 사실 나니까. 보습 정도만 좀 신경을 쓰면 되는데 여름에는 이제 땀도 나고 사실은 햇빛 때문에 선크림 바르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기용 선크림 있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제가 아기용 선크림을 사러 갔더니 네. 6개월 이전에는 아기용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약한 걸 달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6개월 이전에는 아기가 햇볕에 노출되는 게 그렇게 안 좋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6개월 이전에 외출을 하겠다고 해서 선크림을 찾아 바르는 게 아니라 햇볕에 차단 예, 노출을 시키면 안 햇볕에 되는 노출을 거예요. 시키지 마세요. 되게 의외로 6개월 이전에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나중에 피부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기랑 외출을 만약에 하더라도 음. 왜 유모차 같은 거 보면은 차양막이 잘 되잖아요. 아니면 양산을 쓴다던가 아기띠를 하고 다니더라도 양산, 뭐 아기 모자 이런 거를 꼭 잘 챙겨가지고 직접적인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노출해야 된다. 어디 놀러 간다. 음, 그러면 정말 선크림을 잘 발라주셔야 되는데 그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어린이용 선크림을 사용을 하고 왜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적어도 15 이상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가 함유된 선크림은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광범위 작용을 하는 선크림인지 확인을 해서 자외선 B와 자외선 A 모두 차단하는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네. 네, 자주 덧발라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한 번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사실은 어른이야 우리가 예, 화장을 하니까 예. 그걸 못하지만 아이는 계속 예,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나가기 전에 한 30분 전에 발라주고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에는 전체적으로 발라주면서 그래도 발랐다고 해서 햇볕에 막 나돌아다닐 게 아니라 발랐지만 그래도 햇빛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을 잘 찾아서 다니시면 좋고 그리고 선크림을 발랐는데 이걸 어떻게 지워줘요라고 하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선크림이 자체가 자극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좀 깨끗이 닦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제 수건에 유아용 클렌저 같은 거 축축하게 이렇게 적셔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밀면서 닦아주고 그 다음에 깨끗한 수건으로 2차 계속 2차 세안, 3차 세안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씻어줘야 되는 예, 거죠. 깨끗하게 씻겨줘야 돼요. 근데 애기 선크림 어떤 클렌저 쓰셨나요, 국살님은? 선크림이요? 그냥 유아용 선크림. 저는 선크림을 2번 사봤는데 안 썼어요. 왜요? 그냥 그 클렌저를 뭘 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 클렌저요. 네, 애기 거. 클렌저는 그냥 바디 집에 있는 거요, 그냥? 예, 썼던 유아용 거요? 클렌저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애매해서 그냥 안 쓰고 안 나갔습니까? 안 쓰고 안 나가기도 하고 한 번은 그냥 막 6개월 지나서 그냥 태웠어요. 시커멓게. 그랬더니 이런 피부 질환이 생겼어요. 자외선에 많이 노출을 시켰더니 백색 비강진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있는 엄마들은 그거 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아기가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가 허해요. 그러니까 주변 톤보다 피부가 허해서 마치 이렇게 그게 뭔지 알죠? 허옇게 변한 것 같은 변한 느낌. 거죠. 그 주변은 다 시커먼데 갑자기 이렇게 얼룩이 진 허해요. 것처럼. 그 부분만 동그랗게 점처럼 동그란 게 아니라 뭐 형태가 막 이상하게 이렇게 허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뭐냐? 수학과에 가봤더니 자외선 노출로 인한 백색 비강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네. 맘맘맘 식구분들이 네. 아주 선생님처럼 하면 안 되겠다고 네. 다짐을 하실 것 같네요. 저는 되게 신경 많이 썼어요. 그래요? 웬만하면 햇볕 노출 차단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썼고 그리고 좀 커서는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선크림 되게 잘 발라줬어요. 그래요? 틈틈이 바르고 갖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도 바르고 되게 잘 발라주고 씻길 때 이제 잘 씻기고 그때는 어차피 목욕하듯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네요. 놀이터 나갈 때도 맨날 선크림 발라주셨어요? 그럼요.
저는 자외선이 있을 때는. 저는 그냥 아니면 모자를 씌웠어요. 저희는 바닷가 이렇게 놀러 갈 때 한 2번만 선크림을 써봤고 그 외에 집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갔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무조건 모자를 썼는데 애들 모자 중에서도 캡으로 된 게 있고 목을 그늘처럼 망으로 해서 목을 이렇게 감싸주는 게 있어요. 되게 네네. 시원하게 나온 거. 여름철에는 그런 거 씌워두면 모기 타는 것도 보호를 해주고요. 앞에 머리 이거 나와 있는 것도 좀 보호를 해주고. 선생님 네? 저랑 따로 좀 만나셔야 되겠는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건강하게 좀 시커멓지만 시커매서 그렇지 나 잘 크고 있어요. 아 맞아요. 뭐 그렇게까지 뭐 하지 않아도 잘 크긴 민경이가 합니다만.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얀 건가요? 네, 제가 저의 관리의 산물입니다. 어머.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기저귀 발진. 그러니까요. 저는 저보다 언니가 아기를 빨리 낳는데 기저귀 발진 때문에 울었던 게 아직도 인상적이에요. 언니가 저희 조카 엉덩이가 막 빨개지고 막 이러니까 울더라고요.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그때는 처녀여서 제가 왜 저렇게까지 오버하나 이랬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기저귀 발진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축축한 대변과 소변이 피부에 자극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네. 또 주변에 있는 진균의 감염에 의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에는 피부 트러블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피부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변은 좀 나쁜 세균도 많고 균 같은 게 그쵸. 많은데 그런 게 자극이 되거나 어쨌든 습한 기저귀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 그러니까 시 한 번 더 싸면 갈아야지 하지 않고 그냥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갈곤 했거든요. 맞아요. 좀 빨리빨리 갈아주고 예. 그 다음에 조금 잠깐 기회가 되면 좀 통풍을 좀 해줬던 맞아요. 것 같아요. 바람을 좀 말렸던 통하게, 것 같고 그래서 응가를 했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물론 우리가 응가라면 물로 씻어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러니까 마른 베스트예요. 거즈로만 닦거나 마른 휴지로만 닦거나 그러면은 그 피부가 좋아지지 그쵸. 않거든요. 그리고 물티슈로 닦는 것도 사실은 물티슈도 이거 닦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피부에 직접적인 돼요. 자극은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주 정말 힘들고 뭐 차 안에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꼭 물로 씻겨주세요. 네. 물로 씻고 톡톡톡톡 치면서 가볍게 말려서 자연스럽게 통풍을 시켜주면 네. 기저귀 발진이 잘 안 나고요. 이게 기저귀 발진이 그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그런 기저귀마다 생기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또는 개인에 따라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저귀 어떤 거 써야 돼요? 막 많이 물어보시는데 처음에 애기 입혔는데 특별히 트러블 없으면 일단 그걸로 가는 게 좋고요. 맞아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걸로 한번 한번 바꿔봐요. 바꿔보는 건데 그게 아니면 저게 더 이쁘네? 아니면 저게 더 뭐 더 유명한 거네? 저 기저귀를 그냥 함부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예, 맞아요. 한번 써서 괜찮으면 그걸로 계속 가는 가시는 게 게 좋아요. 예, 네. 좋을 것 같아요. 트러블 일으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 기저귀가 사실은 이게 세탁을 해서 잘 말려가지고 잘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천 기저귀가 좀 더 이런 기저귀 발진이나 좀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세탁이 안 된 경우, 그다음에 제대로 건조가 안 된 경우, 그러니까 살균을 제대로 못 시킨 경우, 바짝 바짝 말려서 옛날처럼 마당 넓은 집에서 우리가 쫙쫙쫙 이렇게 하고 공기가 깨끗하고 그쵸. 유해먼지가 없던 지금 시절에는 밖에다 말렸다가 미세먼지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건조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건조 살균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천 기저귀가 위생 관리가 안 되는 경우는 더 오히려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일수록 기저귀를 좀 자주 갈아주고 벗겨놓을 수 있을 때 방금 쌌으면 이제 조금 한동안 한 몇 분 동안은 안 쌀 거니까 그럴 때 잠깐 벗겨놓고 있게끔 통풍이 되게끔 하면 기저귀 발진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베이비 파우더 많이 썼잖아요. 요새는 땀구멍 막는다고 많이 안 땅구멍도 쓰죠. 많고 그게 그렇게 공패로 많이 흡인이 돼요. 아 그쵸. 파우더라서. 파우더라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어쩜 그런 걸 잘 썼을까요? 어른들이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저 그게 그거 생각나요. 막 땀띠 났다 하면은 그 파우더를 온몸에 막 다 바르고 분유 엄마가 냄새 나는 예. 파우더 냄새 나게 예. 그랬는데 그때는 공기가 깨끗했잖아요. 아 그거는 좀 들어갈지언정 괜찮았던 건데 요새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 그러면 저희 손톱 이제, 깎기. 손톱 깎기 얘기해봐요. 손톱 깎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꼭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해주세요. 저희 신랑이랑 저랑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손톱을 깎아주는데 인그로잉 네일이라고 손톱이 파고드는 거 아세요? 아, 네. 손톱 뭐라고 하죠? 그거를 먹었다 그러나요? 살이 먹었다? 그러니까 살이 손톱을 덮는 경우, 덮어 나가는 파고드는 경우. 손톱? 예, 파고드는 발톱? 손톱. 예. 왜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으로 파고들어서 염증 생겨서 병원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있죠, 많거든요. 있죠. 그걸 우리가 뭐 손톱 먹었다 뭐라고 하죠?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먹고 들어가는 손톱이 있어요. 그게 왜 생기냐에 대해서 서로 막 싸웠는데 신랑은 손톱을 깎을 때 이렇게 둥근 초승달 모양으로 이쁘게 깎아야 깎아야 된다. 아기 손톱 모양이 예뻐지고 개구리 손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옆에를 너무 바짝 자르면 안 된다라고 저랑 논쟁을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찾아봤는데 손톱을 깎을 때 어른 우리가 네일샵에서 관리받는 것처럼 여기를 너무 바짝 깎으면 네. 끝에를 너무 바짝 깎으면 여기 연조직이 너무 바깥이랑 노출이 되면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체액도 쌓이고 여기에 어떤 조직 같은 게 많이 웅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손톱을 짧게 깎으면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살이 융기가 되고 손톱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손톱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톱을 너무 짧게 깎으면은 여기 안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는 좀 비기 싫더라도 끝에는 조금 이렇게 널널하게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닥터 아기 진료실에 나오는 일러스트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살짝 남겨가지고 깎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깎으면 바짝 이렇게 뭐 네일샵에서 파고드는,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그 끝에가 살이랑 끝에 부분에 염조직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맞아요. 보상 반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덮어버려요. 그래서 발톱도 그렇게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바짝 깎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양보다는 저렇게 깎는 게 좋고요. 손톱은 보통 100일까지는 가위로 깎죠. 네. 이제 저는 근데 무슨 지금도 가위? 가위로 깎아요. 지금도요? 네. 저는 4살이 넘어도 5살까지. 그건 엄마가 편하신 대로 기호대로 예, 하시면 될 예.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는 조금 아이들은 워낙 손톱이 굉장히 손톱 가위,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종이 같아요. 종이보다 너무 더 잘 얇은 것 잘려요. 같아요. 맞아요. 가위로도 손톱이 샥샥샥샥 잘리죠. 네. 나중에는 이제 아기 전용 가위나 손톱깎이를 저는 쓰기는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손톱은 일주일에 한 번, 발톱은 한 달에 한 번. 네. 그렇게 해서 요일을 정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헷갈려요, 안 그러면. 그냥 보고 좀 길면 잘라주면 되잖아요. 그렇긴 하긴 했는데 그러면 어느새 아차 싶은 순간에 그쵸. 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어져 오늘은 있어서 확 긁히고. 그래서 오늘은 손톱 자르는 날 예를 들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해야 이게 길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아니 민결이를 처음에 맡겼을 때 어머님이 손톱 잘라야 된다고 제가 손톱 가위를 전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예전에는 다 2로 무릎 뜯어줬다는 거예요. 네, 애기 손톱. 2로요? 옛날엔 그렇게 키웠다고. 아, 진짜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요즘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그랬었죠. 그랬구나. 옛날에는 하긴 손톱 가위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옛날에는. 아무튼 너무 비위생적이죠. 네네. 네. 근데 아기 손톱 잘라준 게 큰 과업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기가 엄청 웁니다. 잘 잘 때 막 이렇게 자르기도 하는데 때 잘라야 돼요. 음.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는 못 잘라요. 맑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맑게 못 알아들을 때는 잘 때 느낌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자르면 당연히 아프니까 깨는데 이렇게 살짝 잘라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말귀를 알아들을 때도 안 자른다 그러고 싫어 그러고 더 움직이니까 안 좋아요. 제 생각에는 잘 때 잘라준 게 제일 베스트인데 아기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손톱 이제 손을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 밑에 가제 수건을 깔고 빨리 스탠드 하나 딱 재빠르게. 켜놓고 빨리 재빨리 자르고 발톱까지 딱 해결하고 나오면 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애가 깨져? 그럼 망했다. 어떡하나. 막. 내일 해야겠네. 아무튼 손톱 자르는 것도 참 큰 일입니다. 육아의 큰 일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 10분 육아 상식 이 정도로 마치고 네. 제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육아용품 이런 것도 있네? 이번에 좀 사투리였나요? 아니요 이번에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왜 좀 그랬지? 괜찮은데요. 아 그랬나요? 다행입니다. 점점 도시인의 느낌이 나는데요. 도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더 지나면 아니 대구도 대도시예요, 선생님. 지금 맞아요. 대구 무시합니까? 아니. 대구 청취자들 엄청 많은 거 아십니까? 네, 아니다. 도시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뭔가요? 되죠? 서울인? 아니 누가 보면 선생님도 서울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서울 사람 같지 않아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의 육아용품 두 가지를 한꺼번에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오르빗 유모차 사이드킥과 네. 지오비 포켓 휴대용 유모차. 뭐 이게 뭐 브랜드까지 다 저희가 말해가지고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근데 올빗 유모차 되게 비싼 거 아닙니까? 유모차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사이드킥이 포인트입니다. 뭐죠 이건? 뭐냐면요. 둘째 아이가 있는 분들한테 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가 한 4살, 5살이 되고 그죠? 둘째가 2살 터울로 2살 정도 되는 경우 아이가 둘째를 이제 유모차에 끌고 나가면 첫째가 다리 아프다고 아니면 나도 태워달라고 맞아요. 유모차 태워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모차 2개 끌고 다니시는 분도 있던데. 그렇죠. 근데 이게 사이드킥은 그 원래 유모차 옆에 딱 끼워가지고 그 킥보드처럼 있잖아요. 좀 넓은 킥보드처럼 서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유모차 하나를 밀지만 큰 아이는 사이드킥에 서서 갈 수가 있고 작은 아이는 유모차에 앉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와, 안전바 같은 건 있나요? 손잡이가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애가 잡아야 되는 거죠? 예. 되게 좋네요. 왜냐면 애기 둘 데리고 외출하려면 그렇죠. 딱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첫 아이가 4-5살인데 예. 작은 아이가 2살. 그렇죠. 2살, 1살, 2살 굉장히 이럴 때. 많거든요. 그런 막 텀이. 징징대잖아. 다 안아달라 그러고. 맞아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야 네. 이거 진짜 좋아 하면서 보내줬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상하게 첫째가 유모차에 앉아있고 둘째가 킥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래서 야 너는 왜 이게 거꾸로 됐냐라고 했더니 그건 거예요. 둘째는 오빠가 하는 걸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도 킥을 타겠다고. 그러니까 첫째가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하고 유모차에 앉아있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그렇게 속도감이 느껴지진 않겠지만 그렇죠. 엄마가 미는 거니까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진 않네요. 예, 그래도 좀 이거를 붙여놓고 하면은 한 번에 뭔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산책을 다닌다던가 아니면 뭐 큰애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올 때라던가 그럴 때 이제 둘째를 어쩔 수 없이 껌딱지를 데리고 다녀야 될 때 그럴 때 이거는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유모차만 되나요? 아니요 다른 거에 다 끼워서 쓸 수 있어요. 다 껴쓸 수 있어요? 진짜 좋네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확인은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중에? 네. 이거 블로그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오비 포켓 휴대용 유모차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작게 접히는 유모차라고 해서 4.6kg짜리래요. 근데 이게 와. 노트북 크기예요. 접으면. 네? 노트북 크기예요. 그런 유모차가 있다고요? 네, 제시카 알바가 썼다네요. 그럼 몇 킬로까지 아기를? 아이는 뭐 아이 계열대로 써도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15kg까지 써도 되는데 한 만 15kg 까지요? 4세까지. 와. 근데 이게 필요할 때는 너무 아기 때부터 필요하다기보다 왜 이제 막 3살, 4살. 3살, 4살. 10kg 넘어가서 휴대용 쓸 때. 휴대용 쓸 때. 그리고 어디 여행을 다닐 때 여행용으로 굉장히 좋은 유모차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접혀서 쓰는 분들은 되게 만족해 한다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없어도 살고 유모차가 있으면 있는 건데 사실은 4살이 되고부터 아이가 엄청 안아달라 그래요. 본인이 뛰어다닐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안아달라고 합니다. 맞아요. 못 걸을 때는 그렇게 혼자 걷겠다고 난리를 그러니까 치더니. 손 좀 잡고 걷지 그때는 막 혼자 걷겠다고 앉지 말라고 난리더니 이제는 혼자 걷고 뛰고 다 할 수 있을 때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어딜 다니고 할 때. 이게 너무 포켓으로 접히니까 되게 간편할 되게 것 같긴 좋네요. 하네요. 네. 그래서 요런 거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추가로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 받아야 되는데 뭐 없을까 이럴 때 괜찮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벤트 안내하고 1부는 마무리할게요. 네. 다음 몬테소리는 아까 소개해서 선물로 드리기로 했고요. 네. 우리의 친구 까사라이크 네. 2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건 적립금을 드리는 거죠. 까사라이크가 이제 일본 자파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네. 뭐 일본 말고 북유럽 제품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워낙 그 까사라이크 대표님이 뭔가 사업을 막 벌리고 그런 캐릭터 분이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취향대로 예쁜 거 내가 네. 봐서 괜찮은 거 몇 개 들여다 놓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돈에 욕심이 많이 없으신 그런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무튼 그리고 우리 바이나우스의 V 가습기 정말 좋죠. 네, 거의 14만 원 가까이 하는 13만 9천 원대. 근데 비쌀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게 완전 세척이 되고 매뉴얼이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리고 그 분쇄 입자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안 생겨요 벽에. 예, 그렇죠.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바이나우스 V 가습기 이거는 한 이거는- 명을 뽑아서 네 선물로 드리는 걸로 할게요. 매주 한 명이고요. 네, 매주 한 명이고 S 스타일은 저희 블로그에 공지를 해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S 스타일은 이제 헤어 메이크업 샵인데요. 상수동에 있고 특별한 날 뭔가 연출이 필요한 분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5명을 네, 1월 중순까지인가요? 1월 말까지 1월 말까지 5명을 선점을 해서 드리는 S 걸로 스타일을 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한 번 이용권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로징 멘트 할게요. 네. 워킹맘, 예비맘, 전업맘, 임산부, 이 세상 모든 맘들을 위한 맘이 가는 대로 맘에 쏙 드는 국내 최초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맘맘맘 안녕.